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스마트 텔레비전에 있어서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가 되는데요. 이제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 보호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 텔레비전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은 있지만 실제로 스마트 텔레비전이 활성화가 된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논의는 아직은 좀 미흡한 그런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슈는 최근 들어서 스마트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 텔레비전을 방송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방송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한 개인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들을 사업자들은 실제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는가가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 텔레비전이 어떠한 보안에 대한 위협들이 있는가부터 다뤄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작년 그 영국의 데일리 그 신문에서 LG전자를 상대로 어떤 확인을 요구하는 그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LG전자 스마트 TV를 구매한 고객들이 다른 정보들을 검색을 했는데 정보를 검색하자마자 바로 광고가 본인이 검색했던 그 사이트에 해당되는 광고가 바로 픽처인 픽처로 화면에 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광고 마케팅 기법이 거의 대중화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개인 정보라던가 고객 보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문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직접 LG전자를 상대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실제로 고객의 정보가 LG전자라고 하는 이 스마트 TV 기기 안에 펌웨어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실제 거기에 소프트웨어처럼 저장되어 있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는 그 요구를 가지고서 답변을 했는데 실제 고객의 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었다라는 답변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야흐로 이제 스마트 TV에 대한 고객 보호 차원의 개인 정보에 대한 그러한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 TV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과연 위협을 가지고 있는가?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개인 중심의 미디어 서비스가 전개가 되게 되면 이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 TV는 실시간과 VOD 형태뿐만 아니라 웹 OS를 통해서 인터넷 기반의 각종 서비스와 또 앱을 통한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방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개인정보의 노출 그리고 고객 보호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 TV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로바로 스마트폰에서도 개인 맞춤형 광고가 어떤 형태, 굉장히 다양한 형태대로 바로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마트 TV를 만들면서 유통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이 과정 속에 고객 보호,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야기가 문제로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TV에 대한 논의나 스마트 TV에 대한 대책들은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활성화라던가 규제라던가 아니면 뭐 보호라던가 이런 측면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지, 실질적인 위협으로 도래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그러한 논의들은 아직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라는 데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TV가 왜 그렇게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TV에는 웹캠이 마치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웹캠이 설치가 되고요. 또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속에 촬영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거나 아니면 중간자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도둑처럼 들어가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스마트 텔레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스마트 텔레비전은 유료로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제 스마트 TV는 앞으로 어떠한 그런 그 많은 가능성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대책과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이 기존의 이제 린백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린포워드와 같이 양방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직접 참여형 이런 서비스에 노출되는 정도의 시청 행태가 이제 변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무슨 텔레비전이나 이런 그 인터넷이나 이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또 찾아보는 서비스를 시청하는 그런 형태를 넘어서 실제 이제 홈 네트워크 기반의 어떻게 보면 IoT 사물 인터넷과 연계한 형태의 보다 진보한 형태의 서비스로 이제 발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이 스마트 TV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예측하는 많은 그 업계의 분들은 스마트 TV가 스마트폰과 연계한 형태의 IoT로서 영향으로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 있는 보안업체에서도 이러한 그 스마트 TV가 IoT 미디어로서 보안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 그 실현을 해서 올해 그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스파키스 랩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보안 랩인데요. 안철수 랩과 같은 그런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그 보안 랩인데 거기에 그 보안 그 분석하는 담당자 자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스마트 TV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신의 거실에서 실현을 하면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스마트 TV는 중간자로부터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TV는 텔레비전과 텔레비전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업체 간에 암호 모듈이 없다랍니다. 그래서 스마트 TV에는 낮은 정도의 보안이 되어 있지 실제 이러한 그 서버들 간에 연계되어 있는 강한 어떤 암호 이러한 것들이 보안 암호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TV를 시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 TV는 또 그래픽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아이콘 형태대로 되어 있는데 허브를 통한 이런 아이콘 형태대로 배열이라는 방식으로 스마트 TV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컨텐츠들이요. 그런데 그러한 아이콘도 임의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스마트 TV에 어떤 그 악성 코드를 심어서 뱅킹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인출을 해버리게 된다던가 아니면 그 서버에 있는 어떤 정보를
바꿔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실제 현상이 아닌 가공된 위협을 배포를 해버린다던가 그러면 사회 혼란까지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스마트 TV는 중간자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는 원격 제어 시스템이 제공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컴퓨터 AS를 받을 때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한 AS가 가능한 거와 같이 이러한 인터넷 원격 제어 시스템들이 스마트 TV에도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원격 제어로 들어와서 스마트 TV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야기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 TV는 그 서버와 라우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컨텐츠들이 제공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라우터 속에 숨어져 있던 어떤 감시 기능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이러한 정보 제공들이 예를 들면은 보안에 보면 IP라던가 보안의 숫자로 이런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자리에 있는 이런 숫자를 무작위적으로 입력을 해버리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 자체를 공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우터 상에서 숨겨진 어떤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할 수 없는 끝자리 번호의 수치를 바꿈으로 인해서 스마트 TV가 공격에 노출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불과 20분도 되지 않아서 이런 공격 상황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그런 위험을 경고를 했습니다. 게다가 또 이 그 자코비가 그 경고한 내용 중에 하나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공격들은 또 예측 가능한 공격이라고 하고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도 UHTV라던가 이렇게 더 그러니까 더 하이 버전으로 점점 업데이트가 됩니다. 기술적인 업데이트는 되는데 단종이 되거나 아니면 신규 기술로 업데이트가 됨에 따른 보안의 업데이트는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는 실제 텔레비전을 구매하면 뭐 한 번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예전의 광고가 의미하는 것처럼 2년 정도 주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꾸만 업데이트되는 이러한 텔레비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한 번 산 텔레비전을 뭐 10년, 길게는 20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안은 실제 개발될 당시의 보안에 머무른다라는 거죠. 따라서 신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디바이스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보안은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고객 정보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이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경고를 하나 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요. 스마트 텔레비전을 이용을 하려면 인터넷을 같이 구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자 정보가 기본적으로 입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 텔레비전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개인정보의 위험이 발생하는 가장 근원적인 첫 번째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결제를 할 때의 개인의 카드 번호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부터 그러한 위협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코비가 예견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스마트 TV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위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TTA에서 제안한 이제 스마트 TV 보안을 위한 표준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제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스마트 텔레비전에서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 위험을 표준화라는 그 보안 체계를 통해서 한번 대비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TTA에서 이러한 그 스마트 TV가 가지고 있는 보안의 표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실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운 그 스마트 TV 그 보안 서비스를 위해서 보안 모듈을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구동을 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에 대한 다운로더블 보안이 그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TV의 어떤 보안 인프라를 표준화하는 방법,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그리고 컨텐츠를 재분배했을 때의 보안에 대한 표준화와 같은 그런 작업들이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엔스크린을 위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의 표준 전환 기술이 제공이 되었을 때 그 클라우딩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같이 스마트 텔레비전도 그러한 시스템들의 구동을 위하여 이러한 보안 체계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개발들은 국내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정보를 매니지먼트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 CAS나 이러한 기술들을 같이 구동해서 보안 체계에 같이 포함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애플이라던가 구글에서 스마트 TV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뭐 iOS라던가 안드로이드와 같은 그러한 형태에 기반한 보안 체계를 실제 구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보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그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들은 국내의 주요 플레이어들인 삼성이나 LG나 애플이나 구글을 통해서 그러한 그 제공 방식이나 특징이나 컨텐츠의 차별화, 그리고 개발 언어의 다름에 따른 각각의 보안들이 지금 현재 기술 개발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개론적으로 이러한 스마트 TV가 가지고 있는 위협과 그리고 실제 기술 그 보안을 위한 어떤 표준화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더 깊이 있는 그 스마트 TV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V가 해킹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TV 안에 내장된 카메라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요. 스마트 TV의 보안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IPTV가 실제 보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신 아까 나와 있던 CAS라든가 DRM과 같은 그런 수신 제한 그 시스템이나 디지털 컨텐츠를 제어하는 그러한 보안들이 IPTV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는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이제 스마트 TV에 대한 보안 문제가 대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TV에 대한 보안은 단지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디바이스,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망중립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네트워크에 기반한 이러한 보안의 문제, 그러니까 스마트 텔레비전의 보안은 우리가 방금 보셨던 화면과 같이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보안의 범위를 넘어서서 가치사슬 구조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그리고 플랫폼, 컨텐츠, 이러한 전방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본의 그 재난 보도를 분석을 하면서 NHK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NHK의 그 뉴스, 재난에 대한 뉴스를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했는데 보안이 걸려서 그 영상이 다운로드가 안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문의를 해봤더니 NHK에서는 자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은 NHK가 고객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걸어서 노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다운로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일본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국에 접근해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했더니 그것도 역시 수신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러한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보안은 현지에 있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국의 그 컨텐츠에 접근을 하더라도 현지에 있지 않고서는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하게 가동될 정도의 보안이라는 그런 스마트 TV에 있어서의 보안도 논의가 필요한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TV를 통해서 우리는 컨텐츠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다양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또 이제 홈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 그 망중립성에서도 사실은 스마트 TV의 보안도 망중립성은 아니지만 그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가 제공이 되는데 우리가 그 넷플릭스를 뭐 KT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을 받는데 보안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KT에서 걸어놓은 보안 이상의 보안은 실제적으로 제공되지 않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스마트 TV가 안고 있는 개인정보, 스마트 TV가 고객을 보호하는 이러한 보안의 문제는 개인을 넘어서 각 나라 그리고 이런 그 산업 전반이 광범위한 어떤 컨소시엄과 같은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TV에서 보호해야 될 그러한 정보 보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스마트 TV가 현재는 해킹이 된 사례가 발견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보안의 어떤 장치들이 그만큼 취약해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에 대한 그 보안의 대책은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정보 보호에 대한
표준화라던가 아니면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업체에서의 참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데일리 신문사가 LG를 상대로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들이 뭐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했다라던가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요구를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는가에 대한 요구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LG전자뿐만 아니라 가전업체에 해당되는 삼성전자나 이런 데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2012년에 캐나다에 있었던 해킹 컨퍼런스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이승진 씨라는 사람이 거기 참여해서 현장에서 해킹의 사례를 실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보안에 그 취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보안 업체에서도 그러한 은행의 고객 정보가 스마트 TV를 통해서 유출이 되는 그런 많은 사례들이 실제로는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정보가 그러면은 과연 어떤 정보인가에 대한 개념도 좀 필요한데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정보 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인정보법에서 다루는 정보통신 제공업자의 개념과 그리고 정보통신망에서 다루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업자의 개념이 어느 부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저 개인정보 파일을 가리켜서 그 개인정보 처리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죠. 따라서 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업자의 사업자에 대한 개념인가 아니면 실제 개인에 대한 정보의 개념인가의 어떤 그 기준이 새로이 논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의미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할 때는 개념의 정의서부터 기준이라던가 그런 부분부터 좀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경제적인 또는 기술적인 사유를 통해서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면 결제 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허용이 되는 측면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이 개인정보는 예를 들어서 그 이용 목적이라던가 수집하는 항목이라던가 또는 그 개인정보를 보유해서 이용하는 기간이라던가 또는 실제 개인정보를 동의했는가의 여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아동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라던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의 여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나 기술적인 사유가 아닌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기준이 좀 제시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이 개인정보가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국외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련의 모든 논의들이 물론 이제 글로벌 시대를 염두에 둔 논의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업계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국내 상황에 좀 천착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또는 인터넷을 이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에 그러한 컨텐츠들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실제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정보를 다룸에 있어서도 논의선상에서 이런 국외 이전의 문제도 좀 같이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그 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이러한 개인 정보를 논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통합된 형태의 새로운 그 논의도 좀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그 보호라는 어떤 좀 더 세부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조항들이 그 재개정의 형태로 들어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TV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TV가 과연 방송인가 아닌가에 대한 개념 규정도 아직 실제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법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은 그 정보통신망법의 기준을 둬야 될지, 그래서 스마트 TV 기반인가 스마트 미디어 기반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도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 TV 보안을 다룸에 있어서도 그 스마트 TV에 대한 여타의 논의들과 같이 개념 규정부터 좀 새롭게 논의가 되어야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보완이 좀 그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뭐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러한 그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그 처음에는 가전사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부서가 배치가 되고 있으며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대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실제 현황은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자 했는데 가전사에서는 그런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상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조항들을 제시하는 정도로 현재 이런 개인정보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도를 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노출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방송사 중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제 보안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MBC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인사이동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그 개인정보 그 부서를 강화하는 정도의 그 조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MBC에서는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그 미디어사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했는데 상암동에 있어서는 개인정보가 9.6% 정도밖에 그 보안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불균형적인 형태의 보안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현황을 보시면 MBC 같은 경우는 그 주관 부서가 정보 콘텐츠 부이고 KBS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팀, SBS 같은 경우는 IT 관리실, 이렇게 해서 실제 주관 부서와 또 인원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MBC 같은 경우는 한 명인데 최근에 이제 보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달에 이제 이 그 개인정보 주무 부서를 확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과 또 보안 또 계약직 이렇게 해서 8명 정도가 KBS 보안 정보보호팀으로 이제 실제 이 개인정보에 대한 그 업무를 다루고 있고요. SB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터넷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 보안에 대한 특별히 2명을 채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SBS가 가장 앞서가는 형태의 그 정보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사실 그 발제의 그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전사 현황도 이제 추후 많이 그 보완이 되어야 될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측면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개인 정보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가가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하겠는데요. 개인 정보는 스마트 TV를 제조하는 그 제조사와 또 앱 제조사, 그리고 또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와 또 미디어 사업자들
그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그 정책 대안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스마트 TV 제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텔레비전 시청 정보가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그 정보 보안이 좀 미약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조사에서 이제 앱을 통해서 지금도 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직접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정보 보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까지 그 제공하는 형태의 그런 보안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앱을 그 제조하는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개인정보를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최종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실제 이제 그 방송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시청하는데 가장 그 편리함과 효율성을 주는 분야가 바로 앱입니다. 그리고 앱을 통한 컨텐츠의 시청 유형이 점차 이제 그 증가할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앱 개발사에서도 그 개인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깊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영상 정보에 직접적으로 개인 정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 텔레비전을 제조하는 제조사나 또 앱을 개발하는 앱 개발사나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자나 아니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사업자들에서도 개인 정보가 가지고 올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그 개인 정보를 영상이라던가 또 콘텐츠에 직접 심는 방식이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을 표준화의 툴을 개발을 하면서 그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도 이 이슈가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거는 수집 정보별 이슈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부가 정보라던가 또 광고와 관련된 이런 데 있어서도 개인 정보가 좀 될 수 있는 형태가 그 이슈가 좀 많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개인 정보가 유출하는 유형이 바로 해킹이라던가 악성 코드라던가 또는 내부자들이 유출을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협력사가 유출을 한다던가 또는 불법으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취급상의 어떤 과실이라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의 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 텔레비전이 현재는 활성화가 조금 더디지만 결국에 가서는 스마트 텔레비전과 홈 네트워크 기반의 어떠한 텔레비전 환경으로 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도출될 수 있는 문제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금융이라던가 그런 개인정보가 아니라 실제 우리 실생활이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된다던가 아니면 사회 불안을 악용하는 형태의 그러한 다른 사회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실제로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하여 많이 발생할 거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스마트 TV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그러면서도 근거 기준이 좀 세부적인 형태의 논의들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스마트 TV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